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이번에는 대여투쟁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안에선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파열음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는 부산 범어사와 구포시장을 찾았고요. 조금 전 2시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지난 9월에도 저희 기억으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는 대여투쟁 효과가 좀 적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연휴를 집회 모임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만 2군데에서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독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2025년 11월 22일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7,400억 원이라는 그 범죄 이익이 사실상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세탁돼서 이분들은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항소 포기에 있어서 관여를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네.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민에 대해서 국민과 한판 싸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장동 일당과 공동 피의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김만배 깐부가 누구냐, 남욱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분노를 국민과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이 42%, 야당이 35%였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응답이 지난달에는 오차범위 내였는데 여당이 44%, 야당 30%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과 멀어지는 지표가 드러나는 건 전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우리도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정광훈 씨나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씨 이런 사람들과도 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당 내부에서는 어떻죠? 장동혁 대표나 다른 지금 친윤 의원들보다는 좀 더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외 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고자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집회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 지지층 이외에는 중도층은 저런 집회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집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방향을 트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 지금 강성 지지층을 묶어놓고 외연을 확장할 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사과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어떻게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 거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좀 보관이 있을까요? 100일을 맞아서. 어떤 외연을 확대할 때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간다 그 방식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원심력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5.18의 정신은 누구 한 사람, 어떤 진영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중도적인 포지션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극우와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통해서 이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른바 이제 공중파나 종편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네. 한계가 명확하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쳤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계엄 이후에 내란과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이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나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 내란 아니냐, 내란 선전선동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내란이 뭡니까?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 얼감해서 이 틀막을 한다는 이 자체는 황교안 개인을 지지하고 같이 한다는 걸 넘어서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내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특검이 3특검이 경쟁적으로 한 내란, 특검이 사실상 무기력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뭘 또 기치를 내세웁니까? 내란 TF를 통해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싸움이지만 분명히 중도와 그리고 또 우리의 강경한 어떤 지지자들을 양쪽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에게도 대의원과 똑같이 1인 1표를 주는 이 당원 당규 개정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당시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과 함께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저의 당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제, 이 경선 룰 도입에 대한 민주당 당원 의견 수렴에서 86.8%가 찬성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20%도 안 됩니다. 16.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이요, 84.2%나 불참한 여론조사인데 이걸 압도적 찬성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공개 반발을 했습니다. 17%의 투표율에 따른 결과를 당심이나 압도적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투표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27만 명에 가까운 당원분들이 일단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당대표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대의원 제도의 장단점을 좀 같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제도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면 선거 당대표나 이런 전당대회를 할 때 사실상 대의원의 한 표가 그 당원 한 몇십 명의 표의 가치를 갖는 그런 불균형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사실상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조직표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 대의원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적으로 그 균형하게 이런 대의원 숫자를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당원이 많기 때문에 당원의 한 표에 똑같이 배치를 할 경우에는 호남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대의원은 이 전국에 우리가 약한 지역인 경북, 뭐 영남 지역에도 똑같이 숫자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골고루 당원들의 목소리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들이 하지 못하는 정무적 판단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수렴을 하셨습니다만 지도부 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만큼 좀 신중히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부대변인님께서 이제 의견과 함께 우려도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한 33% 정도가 집중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면서 다른 지역의 권리당원 의견들이 묻힐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 있고 또 강성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우리가 앞서 다뤘던 국민의힘 사례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도 사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 다음에 강성 당원들에게 좀 끌려가고 있다라는 좀 비판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바꿀 경우에 결국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저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이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정 대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돌을 던질 수 있는 건 국민의힘뿐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인 2023년도에 당원 당규에서 바꿉니다. 그때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였습니다. 그거를 1대 17로 바꾸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진 게 뭐냐.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권리당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당원 당규를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어떤 눈치나 그런 것들을 보지만 민주당 시절의 당대표 때 보십시오. 어떤 협치가 있었습니까? 28번, 9번에는 탄핵이 있었습니다. 예. 본인의 방탄을 위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속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뿌린 씨앗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권리당원, 개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토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17.5표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대의원 제도에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과다대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가 추진됐다라는 당위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결국 정청래 대표의 당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주제를 다룰 때 처음 봤던 영상이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선거 때 연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에 와서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갑자기 끌어나온 뭐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을 당대표로 뽑아줄 때 본인이 당원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 제도에 분명 공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또 본인과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 지도부나 아니면 당원들의 목소리도 좀 최대한 수렴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 정책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불협화음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의 단독 행동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고 하자 이 김용민 의원 자신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 우리 지금 당의 큰 문제라고 봐요.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뒷감당 잘할 수 있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김용민 의원 반나절 만에 세심하게 소통하겠습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순방 때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엇박자가 표출이 됐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순방 때 자제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좀 지도부와 의원 간의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에 뭐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거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좀 이런 강경한 모드가 이어졌을 때 늘 뭔가 대통령의 순방 효과가 묻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이런 강경 모드를 자제하자, 좀 로우키로 가자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에 대통령이 나갔을 때 지금 순방 중일 때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네. 근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뭐 이걸 며칠 지금 대통령께서 뭐 몇 달 동안 순방을 가신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가신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1심 과정에서는 이거 재판부를 교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민 간사 입에서도 뭐 항소심에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이슈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할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용민 간사께서도 일단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긴밀히 좀 더 소통을 하겠다라고 좀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나 다른 지도부와의 좀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향후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엇박자는 보는 이들마저 어지럽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와 상임위 간의 파열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그 대의원과 네. 권리 당원의 어떤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한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의원들의 마음은 내년 지방선거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검찰은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뭔가 속도 조절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 입장에서 이거 뭐지 그러거든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당 지도부조차도 검찰에 대해서 지금 악마하고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 얘기도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은 거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거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김영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니까 이 얘기를 무게감 있게 듣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파열음도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종의 역할 분담론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건 뭐냐? 지금 법사위원회 많은 분들이 내년도 서울시장으로 나갈지 아니면 경기도지사로 나갈지 제 생각이 굉장히 지금 기분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얻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음 아닙니다. 우리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르자. 강하게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님이 지금 의원들의 마음은 지방선거 콩밭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지방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 줄 사퇴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지사 후보에 나설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고 싶어하는 전현희 최고위원까지 최대 6명까지 줄 사퇴할 관측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에는 좀 공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최고위가 9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이 모두 출마를 한다. 5명 이상이 출마를 하면 사실상 그 지도부 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물론 최고위원 분들도 출마의 자격이 있고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나가야 되죠. 부름에 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그리고 한 2-3분은 거의 같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무조건 다 어차피 같은 지역인데 이 지도부가 3명이나 다 날려나가서 선거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분들 중에서 좀 유력한 후보로 좀 치고 나오는 분들 정도가 사퇴를 하고 지방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는 헌법 존중 혁신 죄송합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 TF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죠. 들어보시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지금 외부 자문위원 4명을 위촉을 했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변호사, 최종문 전 정부경찰청장, 윤태범 교수 모두 친여 성향 인사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뻔한 결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말하는 뻔한 결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답을 정해놓고 지금 관련자, 관계자들을 정해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그 헌법정준 정벽신 TF를 출범할 때부터 조금 너무 과하게 홍보가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75만 명 전부 다 들여다볼 거다. 그리고 전부 뭐 핸드폰까지 뭐 제출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좀 과하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야? 무리한 조사를 하는 것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ETF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했을 때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실제 휴대폰 제출을 권고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뭐 국방부나 경찰 이 정도에 국한될 거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 TF를 홍보하고 좀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때 좀 과하게 홍보한 게 지금까지 좀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게 네. TF의 결론이 뻔할 것이다. 그 뻔한 결론이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줄 세우는 거죠. 솎아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 부처나 여러 곳에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저도 뭐 KBS에서 20년 동안 가까이 근무하면서 네. 그때 거기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KBS 구성원끼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네. 전화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같은 구성원이 무슨 권한으로 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19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했고 회사에서 17명을 징계했는데요. 참 역설적인 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온 게 뭔데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근무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이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고 그 당시에 KBS 사장이 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적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49개의 제가 볼 때 행정부처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에서 토론 배틀이 벌어질 참입니다. 조국 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장 대표가 수락을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위원장 뭐라고 말을 했는지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조국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토론 상대로 지목을 했는데 이 요청을 받은 장동혁 대표 토론 제안에 응했습니다. 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다라고 하자 조국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이후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했거든요. 장동혁 대 조국, 조국 대 장동혁, 이 대장동 토론은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될까요? 제가 볼 때 TV조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빨리. 그렇죠. 제가 볼 때 여기서 해야 될 네.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대표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이게 우리가 논란이 서로 정쟁만 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금 현행법으로 소급 적용해서 뭔가 환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당 대표가 토론 이후에 생산적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 대표끼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교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도 할 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민사를 통해 가지고 범죄 이익을 다 환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서 추징금이 1심에서 항소 포기를 했을 때 2심이 더 크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민사 또한 형사소송에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뭔가 따라가는
가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계속 소환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토론 주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그 배경에는 정부 여당이 계속 아른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이 벌어진 이상 정 대표가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림이 이상해 보입니다. 글쎄요, 그림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토론의 목적이 정말 대장동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미 숱한 언론에서 이미 뭐 민주당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내용적인 부분의 토론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떤 걸 토론하겠다는 거냐? 결국 정치적 정쟁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토론에 나서는 목적은 전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하나의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고 가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이슈를 처음으로 좀 끌고 갔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 추측으로는 사실상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정쟁의 중심에 있어버리면 당대표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지 말라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장동혁 대표가 내가 받겠다라고 한 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조국 대표 이제 조국 아마 내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내일 대표가 되신다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 대표가 이런 토론에 좀 전면적으로 나섬으로써 아마 당을 홍보하는 효과도 매우 클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본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갖고 뭔가 토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토론에 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이 김영삼 재단에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도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도. 대도 무문의 신념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불의와 불법, 불공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명의의 추모사를 대독을 했고 장동혁 대표도 추모사를 읽었죠. 이 외에도 행안부 국가보부 장관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민주당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셋 중 한 명이 추모식에 참석을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참석이 확정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땡땡땡 원내대표님이라고 파랗게 글씨가 되어 있죠. 올해는 근조화합만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이사장이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2016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 이후에 민주당이 불참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이 쓴소리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불참한 판단에 대해서는 전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영상의 처음 부분에서 봤던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갔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함께 참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진영이 아닌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좀 화합하는 모습 차원에서 추도식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저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김현철 이사장이 거기에 갑자기 김어준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전 이건 좀 공감이 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못 찾아본 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김원준 공장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거기에 추도식에 갈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발언을 했나요? 마치 김원준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 아니냐, 안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바타 소리 듣는 거다, 이런 논리 구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화나신 건 알겠습니다만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